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한반도 통일 방안 및 대남 정책의 역사입니다. 근데 북한의 한반도 통일 방안 및 대남 정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남한의 우리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의 통일 노선은 민주기지 건설, 국토 완정론이었습니다. 이거 적화통일이죠. 그래서 남한까지 북한의 사회주의를 전국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국토 완정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왔을 때 북한의 월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쪽에서도 북한이 통일적인 선거를 거부하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승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한의 단독 선거가 진행되고 북한도 이에 맞서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해서 남과 북이 따로 정부가 세워지는데요. 좀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북한의 헌법 제정에서 초기 헌법 제정에서 헌법 제10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헌법에서 분단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나중에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토 완정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의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단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재헌헌법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남과 북은 서로를 부정하면서 자기 중심의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9년 6월에 통일정부론을 주장했던 김구 주석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뭐 1948년 4월에 북한이 남북재정당 사대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통일의 협상의 어떤 노력들은 조금은 존재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주변의 핵심은 대체로 그 내용들의 핵심은 서로의 국토 완정 내지는 북진 통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까지의 북한의 통일 노선은 남북연방제가 제한됩니다. 이 남북연방제는 1980년대에 얘기했던 그런 연방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연방제를 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군사 충돌이 있어가지고 1960년대를 작은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 좀 살펴보면 일단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이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휴전협정에서 약속됐던 건데요. 휴전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휴전을 영구히 끝낼 평화회담을 진행할 것을 휴전협정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제네바 회담에서 이제 휴전을 어떻게 마무리 질 거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요. 이 제네바 회담에서는 한국전쟁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많이 충돌을 일으켜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외국군이 철수하고 그 속에서 이제 선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유엔 감시하에 외국군이 갈등을 중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에 1960년 8월 14일 날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은 과도적 남북 연방제를 제시합니다. 이 남북 연방제는 실제로 남과 북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경제 문화에 교류를 하자. 그래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겁니다. 80년대 제안된 연방제는 실제로 최종 형태가 통일의 최종 형태가 연방제라는 것인데 이건 뒤에 좀 더 살펴보고요. 일단 이 과도기적 연방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남한보다 발전한 북한이 좀 자신감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4.19 때 등장한 남한의 장면 정부는 성건설 후통일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일단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킨 후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도 이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초기 통일 노선은 성건설 후통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밀사로 보냈는데요. 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형님의 친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은 경상도에 되게 유명한 좌익 인사로서 월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의 친구인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밀사로 보내서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박정희 정부도 성건설 후통일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딛고자 실제로 1963년 12월 14일 날 황태성을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무력 불가침 협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1962년에 이제 제안하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상당히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1963년 1월 24일 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전쟁 이후 처음이죠.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제네바 협상 이후에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62년 6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1963년 동경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고해가지고 실제로 북한이 그 당시 이제 IOC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IOC에 가입하려면 남북 단일팀을 결성해라. 그래서 64년 동경올림픽에 참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제 남과 북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합의 본 것은 단일팀 곡을 아리랑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단일팀 구성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남북 단일팀 할 때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언제 합의가 됐냐? 1963년에 아주 오래전에 남과 북이 스위스에서 합의했다는 것. 이것은 되게 흥미로운 일이죠. 아무튼 1963년에도 마치 북한은 계속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 전쟁 이후에 작은 전쟁의 시대가 1960년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청와대 간첩단 간첩 침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 121일 격추 사건이라든지 푸에볼로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남조선은 적화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 남한은 북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1970년대에 좀 새로운
국면들이 생기는데요.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기도 하고 또 단절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는 그런 판단 아래 적극적인 통일 대화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뭐 정치범 석방이라든지 과도적 연방제를 재주장하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도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패배 이후에 이 동아시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갈등이 크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남북 대화에 나섭니다. 그런 것의 결실이 1970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발표됐던 거죠.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에 교과서에 실려있죠. 통일 3대 원칙에 합의됩니다. 그래서 1975년까지 남북 공식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남북 공식대화의 1호 합의문이 뭐냐? 여러분 요새 대북전단 가지고 되게 많이 남북이 갈등을 맺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 중지, 남북 비방방송 중지, 확성기 방송 중지 이런 것들이 남북 합의 1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 이 확성기를 튼다든지 대남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자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과정에서 70년대를 적대적 분단체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주체 사상을 표기하면서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사회주체를 공고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한도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을 선언하는 유신헌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적대적 분단 체제를 확립하고 어떤 남북 관계를 자신들의 어떤 독재에 남과 북의 독재에 활용한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유엔 남북 동시가입을 주장하는 6.23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남한이 정통 정부고 북한은 괴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고려 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가로 유엔의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자. 이게 이제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인데요.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은 한반도에 하나의 주권 국가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모순을 일으키는데요. 북한 스스로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고 아무튼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 동시가입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유엔 동시가입은 미국의 세계 구상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은 유신 체제로 가고 뭐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남한의 정치 인사들을 탄압하는 그런 남한 정부와 대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남북 대화 중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까지 이 중단 선언을 73년에 하는데요. 75년까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는 언제 끊기냐? 1970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북 직통전화도 단절되면서 완전히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미 차원에서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한 어떤 응징 차원으로 팀스프리트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미 대규모 군사 훈련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79년에 북한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남과 북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이제 탁구 대회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70년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에
가는데 그 80년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보자는 미국의 세계 구상이 뭐였냐. 이게 이제 키신저 구상이라는 건데요. 키신저 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과도 수교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소련과 친한 북한과도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소련을 최대한 소련의 입지를 최대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어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 한국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이제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그런 교차 승인 구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엔 동시가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조선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의 그런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제안했는데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제 극비리에 한번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북한이 거부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이제 손에 죽기 전에 1월 19일 날 신년 기자회견이죠. 그동안 남과 북이 제시한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심이었다면 아까 북한이 얘기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좀 응해가지고 실제로 남과 북의 대화를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신이 종신 대통령이지만 뭐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죠. 5년 뭐 10년 이렇게. 그래서 1980년에 실제로 통일의 비전을 밝히면서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종신 대통령, 유신 대통령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즉 1980년대에 남과 북의 대화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의들이 오가는데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런 통일국가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쿠데타가 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신군부 세력이 이제 국정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1일 날 1980년 1월 1일 날 새해 바로 시작되는 날에 이종호 정무원 총리가 남북 총리회담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대화를 또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1980년 9월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제안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북한이 1980년 10월 6차 당대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이 실제로 왜 중요하냐면 연방제가 과도기적 대책이 아니라 통일의 최종 형태로 제안했다는 거죠. 연방제를.
그래서 서로 다른 체제가 지역 정부로 남고 연방 정부는 외교 군사만을 한다. 그래서 핵무기도 생산 사용 반입 금지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그리고 한반도는 중립국가로 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되게 되게 이상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북 예멘 통일 과정에서 그 군대를 갖다가 통일 군대로 합병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예멘이 통일이 상당히 많이 좌절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북한도 남북 양측 군대를 각각 10에서 15만 명으로 감축해서 단일 민족 연합군을 조직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되게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10월에 버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이제 당시에 국제적으로 되는데요. 우리 고위 관료들이 장관, 차관들이 많이 이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는데 북한이 이런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시 협상에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하자 제안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응하게 됩니다. 그럼 왜 나중에 응하게 됐는가? 그것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수용 속에서 실제로 1984년에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수해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 재개 차원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 남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요새 뭐 아모리 파티 그 부르는 김연자 가수 선생님께서 이제 이때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남북 합의 무산으로 88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은 구성이 되지 않고 북한 팀으로도 불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88년 8월 남북 국회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각종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1980년대 말부터 열리는 거죠. 그럼 아까 살펴보기로 했던 80년대 초중반 남한의 통일 정책을 보면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게 9월 IOC에서 88 올림픽 서울 개최를 결정해서 이거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그 전후로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리는데 서방에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소련이 했다 해가지고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 올림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에 열린 LA 올림픽에 미국에서 열린 LA 올림픽에 공산권이 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OC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88 올림픽도 이 분단국가 한반도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공산권이 북한 편을 들어서 또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 올림픽 정신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 그래서 88 올림픽은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남한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은 88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사회주의권과도 대화를 한다. 이게 나중에 한중수교, 한술수교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권과도 적절히 교류하겠다. 이런 것을 올림픽 이전에 많이 밝히고 북한과의 대화에도 많이 나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전부터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80년 9월에 IOC에서 서울 올림픽 결정이 날 거면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작업을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2년에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대북 시범 실천 사업 20개항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 평양 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설악산 금강산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발, 그리고 올림픽 참가단 공동참가단 구성, 그리고 남북 공동 어로구역 구성, 그리고 기자들 상대방 지역 자유로운 취재 활동 보장, 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공동 경기장 시설 및 친선 경기,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됐던 지금은 중단됐지만 최근까지 진행됐던 남북 교류협력상 전반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1982년에 국토통일원 장관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안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말기부터, 박정희 정부 말기부터 이런 것들이 준비됐고, 실제로 그런 것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대북 시범 실천 사업 20개 조항 제시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3년에 북한의 아웅산 테러 도발 사건에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LA 올림픽 좌절을 보면서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남과 북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엄청난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다라는 그런 어떤 되게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오늘의 정치인들도 많이 숙고해야 될, 참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도 상봉되고 남북 문화예술인단도 서로 상호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열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90년대 남북 대화협력 시대를 열고 또 이것에 고무된 북한이 실질적으로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느슨한 연방제는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권한을 많이 주고 장차로 중앙정부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겠다. 그래서 당장 정치, 군사, 외교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라 지역자치정부에 많이 놔두면서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행하는 그런 느슨한 연방제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문익환 목사님이 그 전에 방북을 해가지고 문익환 목사가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민족 연방제, 연방군 이런 것들은 되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화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되게 남과 북의 정부가 권한을 많이 가지면서 실제 점진적으로 연방제가 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김일성 주석이 수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북한의 유연한 태도 변화로 인해서 1991년 9월 12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 정책이 깨지는 거죠.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 하나의 각각의 국가로 인정돼서 유엔에 동시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불가침선언 이런 것들이 남북 합의서에서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교류협력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또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뭐냐. 그리고 북한은 이제 나중에 이건 오타죠. 연방연합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부터 살펴보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일단은 북과 남의 두 개의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 등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게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정치, 군사를 중앙정부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정부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정부, 중앙정부라는 말 하지 않고 두 개의 정부가 있는데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게 한다. 그래서 상당히 남과 북의 독립정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통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치기구를 내오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한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설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낮은 단계와 우리 남북연합 이제 이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얘기됐는데요. 이 남북연합은 좀 뒤에 얘기하고 이 공통성이 있다 그러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을 위해서 이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민족성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의 차이도 등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우리 민족이 실제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일성 민족 이런 것들 얘기되면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제는 하나의 국가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결국은 뭐 장기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데 국가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 북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또 이렇게 되면 적화 통일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어떤 양립성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2005년부터 기업이 입주하면서 개성공단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데요. 2007년에 14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후에 2014년에 77공화국 성명을 이제 북한이 발표하면서 연방연합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연합제는 연방같이 하나의 국가이지만 실제는 두 개의 국가인. 근데 실제 두 개의 국가인데 하나의 통일된 국가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연방연합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인데 이런 남북연합에서 하나같이 지내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죠. 이 연합제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통일 방안의 여러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연합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양립될 수 있다. 즉 뭐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이 있고 남한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이 두 국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통일국가처럼 보이는 것. 그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연합제로 수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 이제 남북연합을 얘기했으니까 자연히 우리 주장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진일보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적으로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진행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진행되고 남북 판문점 회담도 진행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남조선 혁명을 폐기하게 된다. 8차 당대에서. 그래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그걸 삭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발전을 실현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그럼 뭐 북한에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서면 되는 거고 남한에도 자주적인 민주정부가 운영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한 헌법에도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북한이 자기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기초해서 남한 사회의 어떤 자주화 민주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남한 사회에서 자주적인 민주적인 정부를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적화로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의 정부가 실제로 스스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이제 큰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은 2000년대 이제 들어서 적화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당규하게도 명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한의 오늘의 통일 정책을 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이 오늘의 통일 정책은 뭐냐? 없는 거죠. 왜? 2024년 북한의 남북 비동적 선언과 통일 노선 폐지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나타나게 됐는가? 쭉 보면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민주기지론 과도한 연방제 그리고 과도적 고려연방공화국 유엔 단일 가입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그리고 느슨한 연방제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이제 급기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연방연합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의 조선 통일 노선을 폐지하고 적대적 교전국가 이제 관계 선언을 갖다가 한 건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우리 남한 보수적인 학계의 전통적인 해석은 북한 체제가 약화되고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하면 이제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예 통일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해석은 북한이 자신의 통일 노선의 모순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남한의 국가가 있고 북한의 국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의 조선 정책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자신의 사회주의 국가 정부는 없게 되는 거죠.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 정부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적화 문제가 계속되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자신의 국가 건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나가려면 자신이 먼저 국가를 인정받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걸로. 그럼 지금 현재적인 관계는 적대적 관계니까 이 적대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를 풀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남북 관계 어떤 적대적인 지금 대결 문제가 해소되면 북한도 다시 통일 노선을 재등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가 연합에 기초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해서 현실적인 그런 남북 관계 개선 정책을 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 남북 관계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북한이 통일만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0일 날
노동당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동족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충격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언어, 역사, 풍습, 혈연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요소로 있고 또 민족 의지, 민족 정신, 민족애 이런 것들이 주관적 요소로 있으면서 이런 것이 상호작용으로 민족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객관적 요소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좀 원초주의, 인종주의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민족 의지, 정신만을 되게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면 이게 이제 어떤 민족국가 건설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적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이 발명된 거다, 민족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도구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세계는 지금 현재 구성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즉 혈통, 인종, 언어 이런 종족적 속성의 그런 실제 근거에서 정치적, 경제적 의지가 결합되면서 어떤 민족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큐바 이런 중남미는 문화적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혈연도 같지 않은데 언어,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해 가지고 실제로 같이 계속 같은 민족으로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다 계속 높여 나가면 그거 자체가 큐바 민족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민족의 정에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그러한 민족의 개념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즉 북한은 1950년, 60년대에 스탈린적 민족 개념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어떻게 민족을 정했냐면 언어, 영토, 경제, 생활 및 문화 공동체 내에 구현된 심리구조 등을 지니는 역사적으로 지난해 안정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생활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북한의 1964년 대중정치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요.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 민족이. 근데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는 역사적 산물이다. 민족에는 부르주아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얘기될 때 동독과 서독 통일 과정에서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이고 서독은 부르주아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바로 그런 거에 연유하는 거죠. 경제 생활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활, 사회주의 생활로 이렇게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족이 서로 아니다. 동독과 서독은. 그럼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성립될 수 있죠. 근데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1970년대에 경제 요소를 뺍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경제 요소를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73년에는 경제생활이 들어가는데 철학 정치사전에 1980년대부터는 경제생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사전 정치도 잠깐 살펴보면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이 기초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 사회적 집단이라는데 우리는 왜 혈연이라는 말을 뺐는가? 이게 이제 인종주의처럼 보일까봐 이제 혈연이라는 말을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문화를 강조하는데 북한도 언어 이런 것들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민족적 차이를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동족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정치사전에 1980년대 정치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랜 역사적 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해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 라는 말이 삽입이 됩니다. 이 자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족을 구성할 때 아까 주관적인 요소 그래서 민족의 어떤 자주성에 대한 뭐 의지, 민족적 의지, 민족 정신이 이제 민족을 하나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실제로 민족의 어떤 자족 발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이 지내면서 북한은 흡수통일을 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비자주적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더 이상 민족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걸 거부하지만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북한이 사고가 된다면 또 동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현재는 어쨌든 이런 오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책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북한의 사전공격 유도 이런 것들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런 것이 왜 활용됐냐 그러면 이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과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발전의 정도가 다르다. 북한은 완전히 망했고 남한은 완전히 흥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망하게 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다는 거죠.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적대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거지. 대결하는 분단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 전체 세력은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위장하면서 허위 선동,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주의 전체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정 세력들의 속고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과 그의 맹종 세력, 그리고 이런 거짓, 야비하고 허위 선동하는 그런 패륜적인 공작 세력한테 굴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종북좌파 북한을 위하고 남한을 고란시키는 종북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12.3 계엄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변론에서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고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까지도 그 올랐던 환율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많은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비상계엄을 국회가 나서서 이제 해제시키게 한 건데 실제로 일은 크게 일어났죠.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비상계엄의 사태의 명분은
종북좌파 척결로 이제 나타났던 거고 북한과의 대결 정책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북한 공격 사전 유도 이런 양심 선언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조사가 되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북한의 비동적 선언에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남한 통일 방안에 담긴 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남한의 전통적인 통일 방안은 1980년까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구성이었습니다. 이게 1982년에 이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는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 총선거가 이제 에서 유엔 감시하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남과 북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인구 비례라는 것은 북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제 흡수통일처럼 북한은 남한테 비춰지는 거죠. 북한에게 비춰지는 거죠. 근데 이 남한의 통일 방안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정립을 통해서 대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거지만, 그래서 자유, 평화, 민주, 그 민주라는 건 이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만 남한과 북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둔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단계성에서. 그래서 흡수통일 논쟁을 폐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통일국가 체제에 대해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주의적인 접근이 시장경제체제, 다당제 이런 걸 이식하는 겁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자유민주주의로 최대주의적 접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일당 독재를 다당제로 바꾸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엄청나게 문제 제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뭐 빨갱이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현실은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2,500억 달러 정도 교역을 하죠. 우리나라에 1조 달러 교역액인데 4분의 1을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미국보다 더 커졌죠. 근데 이런 나라와 왜 교역을 하느냐? 빨갱이 국가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주의적인 접근하는 게 아니라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인식만이 다 절대 맞다라는 그런 무오류성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개방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존 슈투어트 밀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골방에서 마약을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는 길거리의 타인에게 골방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한다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인 접근으로 나왔던 게 과도적인 통일 방안으로 남북연합이 나온 거게 됩니다. 즉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회문화 교류를 하고, 두 번째, 남과 북을 국가를 인정하면서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돼서 더 정치문화, 군사적인 문제도 풀어나가는 남북연합 단계. 그래서 평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런다면 경제적으로 많이 이질성이 해소된다면 일민족 일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을 한다. 이건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수통일을 여길까봐 이걸 구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연합 단계를
제시한 것이 이 기존의 통일 방안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안전만 한반도의 안전, 남한의 평화,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과도 남북연합하겠다라는 게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은 뭐냐? 기능주의적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 기능주의적인 게 뭐냐? 즉 연방주의는 중앙정부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연합주의는 중앙정부 구성이 대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체제, 두 국가로도 진행도 된다. 그리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그거 자체가 통합이다. 이런 게 연합주의인 거고요.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 비정치적인 협력, 정치적인 거는 대갈등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경제, 사회문화 이런 교류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통합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자 하는 게 이제 기능주의고, 신기능주의는 자동적으로 가지 않는다. 비정치적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비정치적 협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제적 교류만 하더라도 너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돈을 적게 벌고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 갈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치가 뭡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죠. 조화롭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 이게 신기능주의예요. 그러니까 경제 이런 기능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기능적인 교류에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신기능주의입니다. 그래야지 통합이 순조롭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했는데 이런 것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에 가다서다가 한 게 뭐냐. 우리 남북교류가 이제 가다서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개성공단으로 해서 북한이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개성공단 2개도 만들고 3개도 만들어야 되는데 개성공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윤이 북한 핵무기 건설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개성공단을 닫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정책 판단에서 개성공단 못 닫는 그런 판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신기능주의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을 기능주의적인 과정을 순조롭게 가게 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하게 하고 개성공단대로 2개, 3개 더 발전시켜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정책 판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신기능주의적인 판단이 없으면 유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EU에서 영국이 탈퇴했죠. 브렉시트로. 기능주의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을 해가지고 EU가 결성됐다. 이런 거에 어떤 교과서적인 되게 긍정적인 대명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영국이 탈퇴를 했어요. 왜? 영국은 EUF 많은 분담금을 내는데도 난민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난민 저 받기 싫다. 이런 거죠. 항의를 했는데도 계속 난민을 많이 주니까 실제로 영국의 시골의 보수적인 그런 어르신들이 EU에서 탈퇴하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러지만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책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EU의 더 통합,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신기능주의적인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남북관계에 그런 신기능적인 접근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개성공단이 2013년에 잠정 중단됐을 때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9월에 제기를 했어요. 2013년에. 이런 것들이 신기능주의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경제적 교류에 같이 한 거죠. 근데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개성공단을 2월에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의 커다란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벌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정세에서도 운영되는 그런 개성공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개성공단으로 남겼어야 됐었다. 상징적인 어떤 협력의 제도로 개성공단을 남겼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지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 그런 개성공단이 있으면 그런 개성공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전쟁으로나 군사적 도발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심의 기제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아까 과도기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과거 여야가 답의했고 교과서에서 공식화된 이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담겨져 있는 점진성과 단계성, 과도기성을 많이 훼손시켰는데요. 이런 것을 제대로 잡고 시대적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됐을 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어요. 화해협력 단계는 몇 년 할까? 최소 10년 해야 되겠죠. 남북 연합 단계는 몇 년 해야 될까? 최소 10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표가 없었어요. 아세안은 아세안 국가연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데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아직도 노동이 제한되고 있어요. 물자의 교류는 하고 있는데 노동력의 교환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이 90년대 결성돼서 지금 30년이 넘게 오고 있는데도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단계성,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시간표에 넣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서독의 기본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 서독 기본법의 적용을 동독적에는 유보한다라는 그런 유보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통일돼서 그것을 이제 삭제했는데요. 통일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것을 영토 조항을 살리되 이 적용을 잠정적으로 통일 시까지 유보한다.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최종 단계 1국가 1체제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 통일이 되면은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를 현실적인 사실상의 통일로 놓는, 그래서 남북연합을 한반도의 통일의 최종 형태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남북연합 단계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1민족 1국가 체제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 그래서 실제로 남북연합과 북한의 연합연방제와의 발전적인 논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청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통일보다 평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차분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평화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갖다 이루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어야 되죠.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야 되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류 협력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데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죠. 종전선언이 이제 진행되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수립돼야죠. 우리 남문과 북만 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주변국가도 무기를 증강을 좀 멈춰줘야죠. 북미 수교돼야죠.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됐듯이 북일 수교 돼야죠.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나서 국가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연합으로 가는 과정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단 100년, 이게 2045년인데요. 2045년까지 이런 5가지 과제, 비핵화, 교류 활성화, 평화협정, 동북아 평화체제,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주변국도 환영하는, 왜? 주변국 환영하죠. 남한은 비교적 일본과 미국과 가깝고,
그래서 자신들 우방을 통일로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친하니까. 그래서 주변국도 나름대로 완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남북연합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올해가 몇 년이니까 25년. 그럼 20년 동안 이런 것들 해나가자. 그래서 그것을 평화롭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국가연합 통일, 공식적인 국가연합 통일을 2004년에 한번 이뤄보자.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평화로운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번영의 그런 이익을 같이 공유하면서 통일 그럼 좀 해도 될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의 북한의 어떤 적대적 관계 주장이라든지 비동적 선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시간 거의 6분 길게 강의를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